비가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화도였어요. 장군, 더는 못 버팁니다.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병사들이 밤새 또 죽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요동에 닿기도 전에 다 죽습니다. 명을 따르다 죽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장군, 이게 정말 전쟁입니까? 이 싸움은 명분이 없습니다. 압록강 한복판에 박혀있는 모래섬이었지요. 사방이 강물이었고 강물은 이미 둑을 넘고 있었답니다. 병사들이 서 있는 땅이 서서히 물속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올라온 물이 이제는 정강이를 적시고 있었지요. 천막은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병사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질이었지요. 물이 오염되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옆에 있던 사람이 저녁에는 없었지요. 신음소리가 모래섬 전체를 채웠습니다. 5만 명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세기가 두려웠습니다. 세어보면 더 무서울 것 같았지요. 이성계가 천막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투구 위에 쏟아졌습니다. 갑옷 틈으로 빗물이 들어왔지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강물이 있었습니다. 불어난 압록강이 흙빛으로 굽이치고 있었지요. 저강을 건너면 요동이었습니다. 명나라 땅이었지요. 고려 왕이 치라고 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눈이 강 너머가 아니라 등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왕도, 최영 장군도, 개경의 조정도 모두 그 등 뒤에 있었지요. 이성계의 손이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성계는 적이 아닌 왕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것이 반역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만이 살 길이었을까요? 조선근기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조선의 금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이성계가 처음 활을 잡은 것은 12살이었습니다. 함경도 함주였지요. 지금의 함흥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변방이었습니다. 고려의 왕이 있는 개경에서 멀었고 조정의 법이 닿기 전에 무력이 먼저 닿는 땅이었지요.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글보다 활이 먼저였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아들에게 붓보다 활을 먼저 쥐어준 것이 그 때문이었습니다. 12살의 이성계가 처음 활을 당겼을 때 시위가 손가락을 찢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 당겼습니다. 또 피가 났지요.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자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 아이는 활을 잘 쏠 것이다.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성계의 귀에 깊이 박혔지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의 말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지요. 이성계는 그날부터 해가 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새벽에 활을 잡고 달이 뜰 때까지 쏘았습니다. 손가락에서 굳은 살이 생겼고 그 굳은 살 위에 또 굳은 살이 쌓였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손가락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함주의 들판은 넓었습니다. 바람이 잘 불었지요. 이성계는 바람 속에서 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조금 오른쪽을 겨누고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을 겨누는 것이었지요.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맞으면서 터득하는 것이었지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15이 되자 이성계의 활솜씨를 모르는 사람이 함주에 없었습니다. 200보 거리에서 관역 한가운데를 꿰뚫었지요. 달리는 말 위에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정확도가 아니었답니다. 판단이었지요. 어디를 쏘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쫓을 때가 그러했지요. 달아나는 사슴을 쫓아 활을 당기는 것은 누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사슴이 어느 방향으로 달아날 것인지를 먼저 보았지요. 그리고 그 방향 앞에 화살을 먼저 보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 기다리는 동안 사슴이 스스로 그쪽으로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맞출 것을 알고 쏘는 것이었습니다. 예측이었지요. 이성계는 그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타고났습니다. 그 판단력이 나중에 전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한 장씩 풀어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함주의 아이가 칼을 거꾸로 들게 되기까지는 아직 멀고 긴 길이 남아 있었지요. 첫 전장. 이성계가 처음 전쟁을 경험한 것은 22살이었습니다. 홍건적이었지요. 중원에서 세력을 키운 홍건적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 쏟아졌지요. 고려군이 밀렸습니다. 개경까지 빼앗겼을 정도였으니까요. 조정이 흔들렸고 왕이 도망쳤으며 백성들이 짓밟혔습니다.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의 기병을 이끌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전투였지요.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화살을 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사슴을 쏘는 것과 달랐지요. 사슴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랐지요. 화살을 맞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자는 화살이 꽂힌 채로 계속 달려왔지요. 어떤 자는 땅에 쓰러져 이름 모를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이성계는 첫 전투에서 2번이나 멈추었습니다. 앞에 적이 달려오는데 손이 얼었지요. 옆에 있던 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2번째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지요. 수년간 매일 당겨온 활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살이 나갔습니다. 적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살이 나갔습니다. 생각이 끊어지고 몸만 움직이는 상태가 되었지요. 나중에 이성계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손이 멈추었지요. 떨리는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살이 가장 잘 맞았습니다. 홍건적을 몰아내는 전투에서 이성계는 이름을 날렸습니다. 정확한 화살과 빠른 판단이었지요. 적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쪽으로 기병을 집중했습니다. 머리가 잘리면 몸이 흔들리는 법이었지요. 적장이 쓰러지면 적군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성계는 하나를 배웠지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지요. 사슴을 쫓을 때 달아날 방향을 먼저 본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전장도 마찬가지였지요. 적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먼저 읽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22살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성계를 조선의 창업주로 만드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지요. 물론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성계의 집안은 원나라의 힘을 빌린 집안이었습니다. 이자춘, 이성계의 아버지가 쌍성 총관부의 관리를 지냈지요. 쌍성 총관부란 고려, 동북쪽 땅을 원나라가 직접 다스리기 위해 만든 기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성계의 아버지는 원나라 편에 서서 고려 땅에서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지요. 고려 조정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변방의 무인, 원나라의 냄새가 나는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나라가 기울고 명나라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려의 중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요. 기왕후가 원나라 황후가 되면서 고려의 권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왕은 있었지만 나라를 지키는 힘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답니다. 이자춘은 시세를 읽었지요. 원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고려 조정에 붙었습니다. 쌍성 총간부를 고려가 회수하는 데 협조했지요. 그 공으로 이자춘은 고려에서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정치적 생존이었지요. 누가 더 오래 가는지를 먼저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원나라에서 고려로 편을 바꾸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지요. 그것이 배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것을 생존이라 이해했답니다. 변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쪽이 오래 가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지요. 명분보다 현실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움이 나중에 이성계를 괴롭히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릴 때 사람들이 말했지요. 역적이라고, 왕을 배신한 자라고. 그 말이 이성계의 귀에 들어갔을 때 이성계는 아버지 생각을 했답니다. 아버지도 원나라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옳은 판단이었지요. 옳다는 것이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옳음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이성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변방 출신이라는 배경에서 왔습니다. 개경의 귀족들은 명분을 먼저 말했습니다. 대의를 먼저 내세웠지요. 그러나 함주에서 자란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먼저 생존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죽은 사람이 대의를 이룬 예는 없다고 이성계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위화도에서 발현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훨씬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성계의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건적을 몰아낸 것이 한 번이 아니었지요. 두 번의 침공이 있었고 두 번 다 이성계의 군이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왜구도 있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왜구는 고려 해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요. 이성계가 전라도, 경상도 일대에서 왜구를 치는 전투에 연이어 나섰습니다. 전투마다 이성계의 이름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무언가 다른 것도 커졌습니다. 왕의 불편함이었지요. 고려 말의 조정은 복잡했습니다. 왕이 있었고 최영 같은 무장이 있었고 이인임 같은 문신이 있었지요. 그 사이에서 이성계 같은 변방의 무장이 계속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것이 편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전장에서 판단이 빠른 사람이 정치에서 두날리 없었지요. 이성계는 공을 세울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나서지 않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개경에서 세력을 불리려 하지 않았지요. 상을 받으면 감사하다 하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장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개경의 공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왜구와의 전투 중에 이성계가 스스로도 기억에 남는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원 인근에서 왜구의 대장이 전열 앞에 나타났을 때였지요. 말을 탄 거대한 사내였습니다. 갑옷이 두꺼웠고 칼이 길었습니다. 그자가 앞으로 나와 소리를 질렀지요. 아군이 흔들렸습니다. 적장의 위세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이성계가 활을 들었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200보가 넘었지요. 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었습니다. 이성계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는 순간 시위를 놓았지요.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맞았는지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억했지요. 어떤 이는 투구 사이였다 하고 어떤 이는 목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지요.
적장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열이 무너졌지요. 이성계의 이름이 그날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후에 이성계는 혼자 앉아 오래 있었답니다. 술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않고 옆에 있던 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이성계가 말했지요. 그 사람도 고향이 있었겠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이성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이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기는 것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요동정벌 명령이 내려진 것은 1388년 봄이었습니다.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이 내린 결정이었죠. 명나라가 고려의 일부 땅을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요동이었습니다. 세력이 커진 명나라는 점점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고 최영은 그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싸워서라도 땅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우왕도 그 뜻에 동의했죠. 결국 요동을 치기로 한 겁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무리라는 것, 여름에 군사를 움직이면 병이 돈다는 것, 멀리 나가면 왜구가 내부를 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마철에는 활의 악효가 녹아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사불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고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봤고 명나라에 물러서는 것은 치욕이라 여겼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물러선 적이 없던 사람이었으니 이번에도 물러날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 강직함이 이번에는 판단을 가리고 있었죠. 이성계는 결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의 명이었기 때문이죠. 거부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역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병력은 5만이었습니다.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힘이었죠. 이성계는 우군도 통사로서 조민수와 함께 군을 이끌게 되었고 최영은 개경에 남았습니다. 왕을 지키겠다는 이유였죠. 이성계가 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나라는 이미 중원을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규모 자체가 달랐죠. 설령 요동에 도착한다 해도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5만의 군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알면서도 가야 했기 때문이죠. 압록강을 건너 요동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오녀산성이 있었습니다. 험한 곳이었지요. 산이 깎아지른 절벽처럼 서 있고 그 위에 성이 얹혀 있었습니다. 아래서 올려다보면 하늘에 성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 성을 지나야 요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성을 치는 것이 순서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이 너무 높았지요. 아래에서 화살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공성기를 쓰려 해도 땅이 좁고 가팔라서 장비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지요. 병사들이 기어 올라가면 성 위에서 돌을 굴렸습니다. 한 번에 수십 명이 쓸려 내려갔지요. 첫날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이튿날도 실패했지요. 이성계가 직접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수가 직접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성계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성을 오래 끌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지요. 빠르게 끝내야 했습니다. 이성계가 성 아래로 말을 몰았습니다. 화살 사거리 아니었지요. 성 위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성계의 병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러나라고 했지요.
이성계가 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성 위에 한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성 방어를 지휘하는 자였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성계가 가늠했습니다. 바람이 없었지요. 경사각이 문제였습니다. 위를 향해 쏘는 것은 아래를 향해 쏘는 것보다 어려웠지요. 위를 향하면 화살이 더 빨리 떨어지는 데다 정확도가 낮아졌습니다. 이성계가 활을 들었습니다. 각도를 잡았지요. 평소보다 훨씬 높이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놓았지요.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지요. 성 위의 장수 옆에 서 있던 병사의 투구를 스쳤습니다. 빗나갔지요. 그러나 성 위가 흔들렸습니다. 이 거리에서 저 높이까지 화살이 닿았다는 것에 놀란 것이었지요. 이성계가 두 번째 화살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를 조금 더 낮추었지요. 첫 번째 화살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차이를 계산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을 놓았습니다. 성 위의 지휘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화살이 그 발 앞에 박혔지요. 한 뼘만 더 앞이었으면 맞았을 것이었습니다. 지휘관이 자리를 피했지요. 성 위의 병사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성계의 병사들이 그 틈에 사다리를 걸었지요. 오녀산성이 함락된 것은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이성계의 화살 두 발이 만들어낸 틈이 성을 열었지요. 그러나 이성계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을 열었어도 아직 요동까지는 멀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오녀산성을 넘었지만 이성계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승리이기는 했지요. 그러나 이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성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동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진다는 것이었지요. 명나라의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당할 꾼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오녀산성을 함락한 뒤 기세가 올랐지요. 요동을 칠 수 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있으면 된다고 했지요. 그 말이 이성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지 않았지요. 지나친 자신감이 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성계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민수가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요동까지 밀어붙일 수 있겠소? 이성계가 답했지요. 기세는 병사들의 것이요. 판단은 장수의 것입니다. 기세에 판단을 맡기면 전쟁에서 집니다. 조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성계가 보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5만 명을 먹이는 양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졌지요. 군량이 예상보다 빨리 줄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더 먹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중간에서 사라지는 것도 있었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식량이 모자라게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 날짜를 이성계는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날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 결단이 무엇인지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오녀산성 함락의 기쁨이 진영 안에 퍼지는 동안 이성계는 혼자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압록강을 찾았지요. 그 위에 있는 섬 하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위화도였습니다. 강 한복판에 있는 모래섬이었지요. 그 섬의 이름이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도 위의 점이었지요. 그러나 그 점이 이성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사불가론에서 경고한 것 중 하나였지요. 여름에 군사를 움직이면 병이 돈다고 했습니다. 장마였습니다. 비가 며칠째 멈추지 않았지요. 땅이 지늘기 되었습니다. 말이 지늘게 발이 박혔지요. 짐수레가 길에서 뒤집혔습니다. 군사가 움직이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지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이질이었지요. 더러운 물을 마신 병사들에게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수십 명이었지요. 그 다음 날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이질은 빨랐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퍼지는 것이 하루가 걸리지 않았지요. 군이 밀집해 있으니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성계가 의원을 불렀습니다. 방법을 물었지요. 의원이 답했습니다. 물을 끓여 마시고 환자를 격리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행군 중이었습니다. 물을 끓일 불을 피울 수 없었지요. 격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밀집한 군사들 사이에서 환자를 따로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요. 매일 아침 죽은 자를 셌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20이었지요. 그 다음은 30이었습니다. 적과 싸우지 않고 죽고 있었지요. 병으로 죽고 굶주림으로 죽고 진흙 속에서 발목을 삐어 도태되어 죽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그 숫자를 들을 때마다 입이 굳어졌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달라졌지요. 무언가가 그 눈 안에서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진지를 걷는데 병사가 이성계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질이었지요. 서 있을 힘이 없어 무릎이 꺾인 것이었습니다. 이성계가 멈추었습니다. 그 병사를 내려다보았지요. 20살이 될까 말까 한 나이였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뜨 있었지요.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고 비에 젖은 그 병사가 이성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장군님,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지요. 이성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잡았지요. 병사가 놀랐습니다. 장군이 병사의 손을 잡는 것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성계는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말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하나로 모여들었죠. 이 전쟁은 틀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긋난 선택이었거든요. 사불가론을 내세웠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여름에 군사를 움직이면 병이 돈다, 이질이 퍼졌습니다. 장마철에는 활을 쓸 수 없다, 비가 멈추지 않으니 활의 악효가 녹아내리고 있었죠. 보급로가 길어지면 군량이 부족해진다, 식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조민수를 불렀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꺼낸 순간이었죠. 조민수가 굳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면 역적이요. 이성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최영 장군이 명령을 내렸고 왕이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 명을 어기고 군을 돌리면 역모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고려에서 역모란 곧 죽음을 뜻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면 전멸입니다. 이성계가 낮게 말했습니다. 요동에 닿기 전에 이 군은 무너질 겁니다. 전투도 없이 병으로 굶주림으로 5만 명이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조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역적이고 가면 전멸입니다. 어느 쪽이 옳겠습니까?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조민수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투에서 죽는 것과 병으로 죽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죠.
전투에서의 죽음은 군인의 죽음이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성계를 짓눌렀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인데 막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막 밖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성계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막을 나섰죠. 비가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몇 장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서로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돌아가면 끝입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영 장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소. 왕명을 거스른 자를 살려둘 이유가 없지. 돌아가는 순간 역적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차라리 밀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었죠. 이 전쟁이 아니라 이 군 자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갈라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이성계는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른 무게가 남아 있었죠. 결정이었습니다. 천막을 나가 밖에 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압록강에서는 물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강물은 이미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완전히 굳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이 위화도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장마가 절정이었죠. 압록강 한가운데 떠있는 모래섬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잠시 머무는 자리였어요. 이 섬을 건너면 요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멈추면 돌아가는 길이 되는 셈이죠.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섬은 점점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땅은 이미 질척해져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습니다. 천막은 제대로 서지 않았고 말들은 지늘게 발이 박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병사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질은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목숨을 잃고 있었고 아침마다 확인하는 시신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죠. 이게 정상적인 전쟁이었을까요? 이성계가 부장들을 불렀습니다. 현황을 보고하라. 부장들이 차례로 입을 열었습니다. 군량은 열흘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병자는 이미 전체의 3분의 1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전투가 가능한 병력은 2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죠. 말은 1000마리 넘게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어요. 부장들이 물러난 뒤에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경에서 파발이 도착했죠. 최영 장군의 명이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진격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명나라가 대비를 갖추기 전에 요동을 치라는 것이었죠. 이성계가 정가를 펼쳤습니다. 한 줄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접었습니다. 천막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땅은 점점 잠겨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에서 병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달려갔죠. 그 병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가 다시 정가를 펼쳤습니다. 잠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가서 조민수를 불러라. 조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성계가 짧게 말했습니다. 회군합니다. 짧은 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민수가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면 역적입니다. 장군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압니다. 이성계의 대답은 짧았죠. 역적이 되거나 전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역적이 되면 나 하나가 죽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멸하면 오만이 죽는 거죠. 조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역적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거든요. 저 바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계는 모든 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막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이성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군사를 돌린다. 천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성계는 한 사람씩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가 반대할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성계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여기서 이군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그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각오가 없다면 나를 따르시오. 각오가 있다면 남으시오. 짧은 말이었죠. 하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남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병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일이 두렵고 무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불렀습니다. 이방원이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죠. 이성계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내가 반역자가 될 수도 있다. 이방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성계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나도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군을 여기서 죽게 두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방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이성계가 천천히 눈을 감았죠. 밤새 비가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위화도의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무릎까지 차오른 곳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물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건지 의식을 잃은 건지 알 수 없는 이들도 있었죠. 동이 트기 전에도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성계가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19명이었습니다. 하룻밤에 19명. 전투 한 번 없이 쓰러진 숫자였죠. 이성계가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갑옷은 이미 젖어 있었고 투구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물줄기를 느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병사였죠. 이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 병사가 이성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성계가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누가 있느냐? 문득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병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가 둘 있습니다. 이성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을 처음으로 병사 앞에서 꺼낸 순간이었죠. 병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성계가 그 눈빛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성계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이었소. 그 눈 안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이성계가 돌아섰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장들을 하나씩 깨웠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었죠. 이성계가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하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회군을 준비하는 사이 개경에서 다시 파발이 도착했죠. 최영의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강한 내용이었어요. 어서 강을 건너라. 지체하는 것은 왕명을 거스르는 일이다. 개경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이었죠. 이성계가 그 파발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최영 장군에게 전하라. 이곳의 상황을 직접 보지 않고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파발꾼이 굳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소인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성계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살고 싶은가? 예. 이성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전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파발꾼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진흙 속에 쓰러진 병사들이 보였죠.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바뀌고 있었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성계는 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개경으로 돌아가 이곳의 상황을 전한다 해도 최영이 그 말을 들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들었다고 해도 결정을 바꿀 사람은 아니었죠. 이성계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역적이 되는 길이었죠. 역적은 죽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성계는 자신이 곧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었죠. 그건 오만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이성계가 돌아가면 오만의 군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 군이 있는 한 개경의 최영이 이성계를 바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죽이려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지친 군이지만 아직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남아 있었어요. 2만 명. 적지 않은 숫자였죠. 그게 이성계의 계산이었어요. 돌아가면 역적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역적은 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을 가진 역적과 군이 없는 왕. 어느 쪽이 더 위험했을까요? 이성계는 이미 알고 있었죠. 빗속에서 이성계가 천천히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그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1388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군기 앞에 섰습니다. 오만의 군이 그 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온전한 군은 아니었습니다. 죽고 쓰러지고 병든 자를 빼면 2만여 명이었고 그래도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 빗속에서 2만여 명이 이성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돌아간다. 그 말은 빗소리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앞쪽에서만 들렸지만 곧 뒤로 번지고 옆으로 이어졌죠. 말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이 그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러다가 어디선가 외침 하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었고 곧 2명이 되었으며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2만여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죠. 살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함성이 위화도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기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무거웠죠. 결정이 내려지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지만 이성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그 다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개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최영이 어떻게 움직일지, 왕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군기가 돌아섰습니다. 북이 울렸습니다. 이성계가 말에 올랐고 말은 진흙 속에서 발을 뽑으며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성계가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 너머. 그곳은 고려의 땅이었죠. 그 남쪽 어딘가에 개경이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말을 몰았습니다. 군이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죠. 그 빗속을 2만여 명이 걸었습니다. 병든 자는 서로를 부축했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이를 이끌며 진흙 속에서 발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긴 행렬이 위화도를 떠나고 있었죠. 이성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화도도 요동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개경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 길이 무엇을 열지, 무엇을 닫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칼이 돌아섰습니다. 15장 개경. 이성계의 군이 개경에 닿는데 20일이 걸렸습니다. 그 20일 동안 고려, 조정이 움직였지요. 최영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성계를 막으려 했지요. 그러나 이성계를 막을 군이 개경에 없었습니다. 요동정벌의 대부분을 보낸 탓이었지요. 최영이 긁어모은 군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군이 개경 앞에 섰습니다. 전투가 있었습니다. 짧았지요. 이성계의 군이 개경을 에워쌌습니다. 최영의 군이 버텼지만 숫자가 달랐지요.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개경이 열렸습니다. 최영이 잡혔습니다. 이성계가 최영 앞에 섰지요. 고려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평생 충성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부패하지 않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최영이 지금 이성계 앞에 포박된 채로 서 있었지요. 최영이 이성계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지요.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 눈이 굽히지 않았지요. 역적? 최영이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성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영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성계는 알았지요. 고려의 법으로는 역적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적이 개경에 서 있었습니다. 법이 현실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최영은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처형되었습니다. 이성계가 내린 명이 아니었지요. 왕의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막았어야 했는지도. 이성계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왕을 바꾸었지요.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세웠다가 창왕도 패하고 공양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이성계 자신이 왕이 되었지요.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지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린 지 4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 4년 안에 고려가 사라지고 조선이 생겼습니다. 이성계의 칼 한 번 돌림이 500년의 왕조를 만든 것이었지요.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4년 동안의 일들이 이성계를 거기까지 밀고 간 것인지 그것은 이성계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위화도에서 내린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아주 늙었을 때였습니다. 함흥으로 내려가 있던 시절이었지요. 아들들의 권력 다툼이 있었고 이성계가 아끼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며 이성계는 함흥에 내려앉았지요. 왕의 자리를 이미 내준 뒤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지요. 이성계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요. 그 손이 한때 활을 당기던 손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전투에서 화살을 날리던 손이었지요. 지금은 주름이 깊어고 힘이 빠진 손이었습니다.
비 소리를 들으며 이성계는 생각했습니다. 위화도의 비가 떠올랐지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던 그 모래섬이었지요. 병든 병사들이 쓰러지고 시신이 쌓이고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서 있던 그 섬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그 밤 칼을 거꾸로 들었지요. 그 칼이 고려를 향했습니다. 왕을 향했지요. 그리고 조선이 생겼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이성계는 늙어서도 대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5만 명의 군이 살았습니다. 전멸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을 이끌고 개경을 쳐서 최영을 죽이고 왕을 바꾸고 결국 나라를 뒤엎은 것,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살아남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것인지 이성계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날이면 늘 그 섬이 떠올랐지요. 물속에서 쓰러진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어머니와 처자가 있다고 하던 그 20살짜리 병사였지요. 그 병사가 살아서 돌아갔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있었고 워낙 많은 일이 그 뒤로 일어났으니까요. 이성계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루 기둥에 기댔지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함흥의 밤이었습니다. 개경이 멀었지요. 한양도 멀었습니다.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그 먼 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지요. 이성계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칼이 떠올랐습니다. 거꾸로 들었던 칼이었지요. 적을 향하지 않고 왕을 향한 칼이었습니다. 그 칼 한 번이 나라를 바꾸었지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이성계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비 오는 섬에서 군사를 돌리지 않았다면 조선은 없었을 것이고 조선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도 없었겠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의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그 정성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깊고 묵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편히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디 댁내에 늘 평안과 안온함이 머무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근기하담이었습니다.